사상자 5천만에 사망자 1,000만. 제2차 세계대전은 그전까지의 어떤 전쟁보다도 짧은 시간에 많은 인명이 손실된 대전쟁이었습니다. 당시 프랑스와 영국 같은 나라의 인구수가 약 4천만 명 정도 됐는데, 이런 일선급 제국들의 인구수와 맞먹는 젊은이들이 죽거나 크게 다친 채로 고향에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중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패전국인 독일 제국이었습니다. 당시 독일 국민들은 자기들이 패배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영국을 제치며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 유럽의 새로운 패자로 등극한 위대한 독일. 개전 초기에 거의 혼자서 제국주의 3대장들의 뚝배기를 깨고 다녔던 강력한 독일이 패전 문서에 사인을 하고 무장 해제를 당했다? 다 이긴 싸움이었는데 독일의 국력은 세계 제일인데 대체 왜지? 인지 부조화라는 말 아시죠? 굳게 믿어왔던 어떤 명제가 현실과 맞아 돌아가지 않으면 사람이 좀 이상해지는 그런 거요. 독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였습니다. 독일은 이렇게 무너질 나라가 아니었어요. 독일은 세계 제일, 세계 최강의 나라여야만 했죠. 전쟁의 피해 규모 자체가 유례없이 컸던 터라 승전국 패전국 가릴 것 없이 국가 파탄 상태, 누군가 딱 책임을 지고 벌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승전국들은 패전국들을 대상으로 강화 조약을 맺어 다시는 전쟁 따위 하지 못하게 그냥 조져놓을 생각을 하는데요. 이 중 가장 혹독하게 후드려 맞은 건 바로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당한 독일. 승전국들은 당시 독일의 국민 총생산 기준으로 2년치에 달하는 말도 안 되는 배상금을 청구하는 것도 모자라 군대를 10만 명으로 제한, 전차, 전함, 전투기 같은 건 마음대로 만들지도 못하게 못 받고, 독일이 가지고 있던 식민지들마저 자기네들끼리 엔빵해서 모두 나눠 가져버려요. 특히나 워낙 당한 게 많았던 프랑스가 독일 조지기에 진심이라서 라인란트 지방의 완전한 무장 해제, 알자스 로렌 지방의 할양, 폴란드의 독립 등 강박증 수준의 요구를 관철시키면서 독일을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고자 했지요. 당연히 독일은 국가 차원에서 국민 생활 수준에서 아주 골고루 처참하게 망가졌습니다.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지폐가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바람에 배상금도 제대로 못 갚는데 이거 좀 연체됐다고 프랑스랑 벨기에가 바로 탱크 끌고 들어와서 공업지대를 점령해버려요. 물론 이니시는 독일 제국이 걸었지만 사실 1차 세계대전은 워낙 그 원인이 복잡해서 딱 누구 잘못이다 라고 말하긴 어려운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패전국들과 독일만 모든 악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죠. 아니 승전국이면 다야? 독일인들 입장에서는 억가도 이런 억가가 없는 거예요. 승전국들도 전마 저러다 다시 한번 사고 치겠는데? 싶었는지 한 발짝 물러나긴 했습니다. 1320억 마르크의 배상금을 차차 감면해주면서 어느 정도 현실적인 규모로 축소시켰고, 무엇보다 미국이 앞장서 거액의 차관을 지원해주면서 독일의 경제 재건을 돕기도 했죠. 근데 여기서 유일한 희망이었던 미국의 불이 나버리네. 1929년 세계 대공황이 터지면서 미국이 자기네 집 불 끄느라 돈을 다 빼버립니다. 이제 좀 회복하려던 독일 경제는 다시 폭삭 주저앉고 내각이 붕괴하며 정치도 막장이 돼버려요. 한때는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온 세상이 억가를 하고 앞날은 캄캄합니다. 이쯤 되면 슬슬 이게 나라냐? 소리 나올 때 됐죠. 패전 이후 들어선 공화정부는 태생부터 승전국들한테 처맞는 게 일상이라 애초에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 독일 정치판은 온갖 방구석 전문가들과 정치 깡패들이 뒤섞이며 개판이 되어버리는데, 이런 현상이 독일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여파가 도무지 수습되지 않는 상황에서 당시의 유럽은 전반적으로 미쳐 돌아가고 있었어요. 러시아에서는 황제 일가가 몰살당하고 공산당이 집권하며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이 수립, 이탈리아에서는 정치 깡패들이 수도 로마로 진군하여 유일한 합법 정당으로 집권했습니다. 불만에 가득 찬 국민들에게 분노해야 할 대상을 딱 정해주고 사회 문제에 분명하고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고 말해주는 그런 사상, 전체주의, 파시즘이 인기를 얻으며 현실 정치 세력으로 부상한 거죠. 심지어 얘네는 1차 대전의 승전국이었는데도 이 지경인데 패전국인 독일이 순순히 배상금 갚아나가면서 조용히 지내길 기대한다?
무엇보다 일단 독일은 군대로 흥한 나라였습니다. 갈갈이 찢어져 있던 독일 민족을 통일하고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독일인들은 강한 군대와 민족적 단결심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알고 있었어요. 더구나 당시 사회 구성원들 대부분이 1차 대전 참전자들이라 그냥 지난 200년간 해온 대로 군대식으로 해결하면 안 되나 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속칭 나치당이 등장했습니다. 독일은 잘못 없다, 독일인이 최고다, 이 세상의 질서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이딴 무서운 소리를 하는 극우 파시스트 정당이었는데 바이에른 지역을 기반으로 스멀스멀 그 세력을 불려나가고 있었죠. 나치당이 본격적인 메인스트림 정당으로 올라선 기점은 1923년 뮌헨 폭동이었습니다. 불과 한 해 전에 있었던 이탈리아의 선례를 따라 쿠데타를 일으키고자 했던 극우 세력들이 무장 돌격대를 동원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바이에른 주 정부를 일시적으로 접수했던 사건인데요. 폭동 자체는 하루 만에 손쉽게 진압됐지만 이 사건이 전국에 대서특필되면서 일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요. 폭동의 주동자였던 나치당 소속의 웬 오스트리아 출신 청년, 반역죄로 체포된 후 법정에서 늘어놓은 이 남자의 궤변에 독일인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서 판사도 감동하면서 형량을 줄여줄 정도였어요. 심지어 귀족도 뭣도 아닌 중산층 출신이래 1차 대전에 병사로 참전해서 철십자 훈장도 받았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채식주의자의 동물도 사랑한대. 그의 이름은 아돌프 히틀러. 독일인들은 히틀러의 사상에 조용히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 꼴을 못마땅해 하던 바이에른 현지 여론의 압박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히틀러는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13개월 만에 가석방, 중앙정계로 진출하며 본격적인 정치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뮌헨 폭동을 통해 전국적인 정치 스타가 된 히틀러는 이거 그냥 합법적으로 해도 할만하겠는데 라고 생각을 바꿔먹게 됩니다. 진실이든 거짓이든 간에 솔직히 히틀러가 하는 말이 바로 독일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던 말이었거든요. 나치당이 추구하던 국가사회주의, 즉 민족사회주의는 이름 그대로 오로지 민족만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순도 100% 전체주의 사상. 독일이라는 나라의 시스템은 오로지 독일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만 돌아가야 한다고 설파했습니다. 여기에 점입 가경으로 서구의 국제자본도 소련의 공산당도 결국에는 유대인이 만든 것이라며 독일과 전 유럽에 널리 퍼져 있던 반유대주의를 주요 당론 중 하나로 삼아 혐오를 부추겼죠. 독일인들이 피 흘려 싸우는 동안 유대인들은 뒤에서 돈 넣고 돈 먹기 하면서 배를 불렸다는 거였어요. 나치당은 히틀러의 지휘 아래 착실하게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전국 각지에 침투한 나치 청년 조직과 돌격대가 기존 정치 세력들에게 테러를 가하고 지방정부 등 사회 모든 분야를 나치 당원들이 장악하면서 제정신 붙잡고 있던 소수의 사람들도 침묵하거나 침묵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특히나 1929년 대공황을 기점으로 경제 파탄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심해지면서 이듬해인 1930년에는 107석으로 원내 제2당, 1932년에는 196석으로 제1당 자리를 꿰차며 남녀노소, 계층을 가리지 않는 대중정당으로 확고히 자리 잡는 데 성공했어요. 마침내 1933년 나치당 주도의 연립정부가 들어서고 히틀러가 총리로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나치당은 민주주의를 무력화하고 독재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했죠. 내부적으로는 일단 삼권 분립을 가볍게 무너뜨리고 일당 독재체제를 완성했습니다. 당시 독일 헌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의회의 입법 권한을 행정부로 위임하는 수권법을 통과! 직후에 다른 정당들을 모조리 불법화해서 해산시키고 나치당을 유일한 합법 정당으로 만들었어요. 동시에 외부적으로는 베르사유 조약을 파기하며 배상금 안 갚겠다고 선언! 라인란트 지방에 군대를 재배치하면서 기어이 재무장을 해버렸고요. 독일 국민들의 여론은 열광적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지리멸렬하던 정치판도 한방에 정리해 굴욕적인 조약은 그냥 쌩까버려 히틀러야말로 독일 민족을 구원할 영웅이었어요. 그렇게 국민들과 당원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서 히틀러는 대통령직마저 총리직과 통합시키면서 1934년 독일 민족의 유일한 영도자 führer에 등극합니다. 독일이라는 국가가 곧 히틀러, 히틀러가 곧 독일, 모든 권력의 원천이 한 사람에게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국가가 등장한 것이었죠.
인류에겐 불행하게도 히틀러는 현실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에 화가를 꿈꾸었던 히틀러는 독일과 온 세계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시 그리고 싶어 했어요. 문제는 히틀러가 꿈꾸는 독일을 만들기에는 도화지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지금의 독일은 인구가 너무 많고 비좁아서 더 이상 그릴 데가 없었던 거죠. 독일 민족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더 넓고 광대한 땅 레벤스라움을 확보해야 한다. 위대한 독일 민족을 위해 사악한 유대인과 열등한 슬라브족은 제거되어야 한다. 이미 광기에 젖어든 독일 국민들은 이 섬뜩한 주장을 귀신 들린 듯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인류사의 마지막 대전쟁 제2차 세계대전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던 것이죠.